네, 학생 여러분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조금 편안한 내용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난과 재해에 대한 구분, 또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또 재난의 4단계 프로세스 등을 학습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예시를 좀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그 각종 자연 재난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수업 노트에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에서 각각의 자연 재난별로 대응을 위한 홍보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보면서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재난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강조를 좀 했듯이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각자가 알아야 될 행동 요령 등을 각각의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요 테마는요, 자연재난인데요. 자연재난. 이 재난에 의해서 발생된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그 자연재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자연재해 분류와 정의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요, 물론 사회재난도 포함입니다만, 국가가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관리,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에 대상되는 업무 자체는요, 재해의 형태 자체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재난, 뭐 홍수나 태풍, 지진 등이 될 거고요. 그런 게 되겠죠. 또는 가스나 유류 사고, 또 전력에 대한 부분, 어떠한 뭐 항공사고나 철도에 의해 조난, 또 지하철 열차, 산림, 환경오염, 산업안전, 시설물 뭐 등등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들 재해 같은 경우는요, 관련법에 한 60여 개 정도 된대요. 60여 개 법령에 의해서 서로 연관을 시켜서 관련된 소관 부처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우, 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현상, 이런 호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난 시간에 봤던 재난 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청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요. 뭐 다른 뭐 사회재난을 좀 보시면은 뭐 환경오염이라든 환경부서가 담당을 해야 될 거고, 산림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뭐 자연발화에 의한 원인인 경우를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는 어 산림에 의한 화재, 즉 우리가 얘기하는 산불이라는 부분들은요, 산림청이 또 주요 관리 대상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소관 부처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호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여러분 잘 아시죠, 장마철 이럴 때 집중호우. 굳이 요즘은 또 장마철이라고 또 우리가 장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상 관련된 논문들, 외국 논문들을 이렇게 국제 논문들을 좀 보면은 장마를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뿐만이 아니라 뭐 게릴라성 집중호우 뭐 이런 거 있죠. 뭐 영어로는 뭐 토런셜, 로컬 토런셜 레인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국부적으로 내리는 이런 비예요. 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이제 그 여름철부터 해서 가을 늦가을철까지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의 형태들로 일단은 강한 바람하고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현상, 또 계절의 관계 거의 없이 일정 직경 이상의 얼음 알갱이가 쏟아져 내리면서 이 발생되는 우박 현상, 또 해일, 요즘에 또 해수면이 달의 인력이 가까워질 때 만조위 시에 또 어떤 기압의 점프 현상들, 이제 저기압 세력이 좀 같이 몰아쳐서 들어오게 되면 바닷물이 좀 상승이 되죠. 거기에다 또 만조위까지 겹쳐버리면은 해안 저지대 지역에 이 이상 고조 현상으로 인한 이제 해일 저기 뭐야 홍수, 연안 홍수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가끔씩 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이제 폭풍해일 같은 거, 태풍 발생됐을 때나 좀 강풍이 불었을 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해일들이 좀 있겠습니다. 또 폭우나 또 뭐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요, 한꺼번에 녹아가지고 하천 수위가 기준값 이상으로 올라가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같은 거, 즉 우리가 하천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하천의 제방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인위적인 제방들을 만들어낼 때 보면
보통 뭐 수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수위도 있고요. 뭐 최저 수위도 있고 최고 수위도 있고 뭐 홍수 수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50년 뭐 하천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만 하천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또 지역 내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하천의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도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50년 동안 가장 많이 왔을 때 그 수위 100년 빈도라고 해서 100년을 가정하니 왔을 때의 수위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하천 제방에 대한 기준 제방고를 만든다든지 또는 하천 위에 교량을 설치할 때 설치하자고 할 때 교량에 대한 교각 부위를 이렇게 상당히 높여가지고 최고 홍수위보다 높여서 이렇게 교대를 놓고 교량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들도 좀 도입하고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유량 자체가 갑자기 상승돼서 하천을 흐르는 하천의 물이 제방 밖으로 넘어가서 주변의 하천 주변 지역들을 물로 덮어버리는 현상이 홍수죠. 이제 그런 문제들. 또 폭우나 폭설을 내렸을 때 보통 우리 건설 쪽 파트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인데요. 흙을 보면 흙이 구성 성분들이 이렇게 알갱이가 있죠. 이 알갱이에 이제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요. 이 간극이 물로 채워지게 되면 이 알갱이들이 아무래도 물의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함수비 같은 것들을 뭐 건설에서는 토목에서 특히 토질력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연구하게 되는데 이 함수비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극한의 응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얘가 견뎌낼 수가 없어서 교란 현상이 발생되면서 지지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흙이 뭐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좀 산 자체가 덩어리처럼 쭉 떨어내리거나 무너져 버리면 그거 산사태라고 그러고요. 또 이 산의 표층을 이루고 있는 지형들 있죠. 이 표층을 이루고 있는 것들 뭐 돌덩어리도 있고 흙도 있을 거고 또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을 텐데요. 요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흐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토성류라고 해요. 특히 강원도에서 많이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토성류 영어로는 이제 S는 묵음이고요. 대불이라고 합니다. 요건 묵음입니다. 대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 많이 발생돼서 뭐 국도 같은데 차량을 통제할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 호우에 의해서 이 고유란된 흙이 물과 뒤섞여서 그냥 한번 기회 되시면 토성류 이게 데브리라고 해갖고 아마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흙이 흐르는 강이 생겨요. 흙 자체가 돌덩어리하고 나무 덩어리하고 막 흘러내리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게 토성류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이 첫 번째로 입히는 이제 1차 재해, 이 피해도 좀 크지만요. 그 1차 재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유발되는 어떤 이제 2차적인 재해도 그 규모가 그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연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의 유형의 종류들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인간들이 과학적 기술들을 통해서 파악해 놓은 바에 의하면 여러 종류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출현하는 빈도나 그 강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뭐 지구 온난화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바탕으로 해 놓은 이런 기간 시설들 자체의 기준 자체가요. 옛날에 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연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허용치를 커버할 수 있게끔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술이 발달되니까 많이 안전할 것 같지만요. 그 기술 발달에 의해서 많은 자본이 일단 투입되잖아요.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돼서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래도 이제 투입되는 예산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거기에 똑같은 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가 또 똑같이 상반되게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관을 가지고 증가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 1차 피해 호우에 의해서 뭐 피해를 입는 거는 물이 일단은 비가 내리니까요.
산사태, 뭐 급상승하는 홍수, 완상승하는 홍수, 제방이나 댐 붕괴, 이거 오타네요. 어입니다, 어이. 그다음 도로교통사고, 열차, 선박, 항공, 전력사고, 물 공급 시설 사고 같은 거는 발생되는 게 호우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네요. 해상 기름이 누출되거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시설물 파손, 또 비가 내리는 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도 크죠. 교통 당연히 정체될 거고 쓰레기 발생도 커지고요.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태풍도 호우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제 피해가 좀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해일이나 이상 고조 현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도로, 이제 해안가 도로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열차들,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수위 상승에 의해서 선박이 뒤집어지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이 되죠. 기름 누출, 도로 파손, 시설물 파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이제 풍수해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다 풍수해에 의한 피해예요. 지난 시간에 검토해 본 것처럼 풍수에 의한 피해인데, 이 산사태 토성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제방, 댐, 뭐 도로교통사고, 열차 사고 이런 것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산사태나 토성류 같은 게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급경사 사고라고도 하죠. 급경사지. 지금 뭐 여러 법들이 이제 계속 개정되면서요. 지금 아마 경사도 34도 이상인 경우를 산의 비탈변이 34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100m를 움직일 때 고도가 34m 정도를 올라가는 경우면 이런 거를 급경사로 보죠. 이게 34도니까요. 이제 이런 유형들이 2차적인 유발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1차적인 사고, 자연재난이 발생될 것 같다고 예측이 됐거나 예보나 경보가 발효될 때는 2차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기 위한 사전 시설물 관리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안전적인 우리가 사전 국민적인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자연재해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수칙이나 또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입니다. 태풍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어요.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인데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됐다고 해서 모두 태풍으로 부르느냐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 동아시아 쪽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이푼이라 불리는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요, 중심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커져야 됩니다. 세져야 됩니다. 그때 폭풍을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뭐 우리 저쪽 어디야, 그 저쪽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북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을 좀 부르고요. 각각 지역별로 부르는 열대 저기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 현상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좀 한번 보시겠지만 태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에는.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태풍위원회가 이제 각각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름들을 막 짓죠. 제안을 하고 오더를 가지고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데, 각 국가별로 판단하는 기준들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관리하는 건 이렇습니다. 태풍주의보라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다 해서 이때부터 TV에서 매번 재난 방송들을 송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경보 같은 경우는요, 태풍으로 인해서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서 다음과 같이 바람과 비에 의해서 급수를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3급이다 그러면 초속 17m에서 24m/s고 비는 100에서 249mm 정도 내릴 것 같다 그랬을 때 3급으로 치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초속 33m 고요. 또 뭐 비를 보면 400mm 이상 내릴 때 이거 태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태풍에 관련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태풍이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농촌이나 해안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장기간 오랫동안 이런 자연 재난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을 낳고 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태풍에 대한 국민 요령과 안전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시청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길목 마라도입니다. 태풍 뒤에 미리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대와 담장은 사전에 점검해 보수하고 특히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모든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서객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나가선 안 되고 해안도로는 해일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날아가기 쉬우므로 결박 조치를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 보수하며 산사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태풍 우려면 피해 안전 수칙을 지켜 최소화합시다. 보통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내용들은 많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맞닥뜨렸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명 피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생활화되거나 좀 이렇게 주의하는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재난에 대한 대비 교육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클 때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종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훈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안전하게 우리가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무렵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태풍인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위도에 따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적도 주변 지역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모으면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만들어지는 기상현상이 바로 태풍입니다. 해마다 평균 2~3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며 크고 작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장 컸던 2002년 태풍 루사와 그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는 태풍의 위력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했던 기록적 태풍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연달아 발생했던 태풍 볼라벤과 벤빈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48명, 7,56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고, 지난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바는 10명의 인명 피해와 2,1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이례적인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해 피해가 컸던 태풍이었습니다. 기상이변과 함께 변화무쌍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는 태풍이기에 방심은 금물, 만반의 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태풍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태풍 경보가 발생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주시합니다.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해두면 편리한데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날씨누리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에 유리창이 깨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테이프로 틈새를 잘 메워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도와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해 두어야 화재나 상수도관이 파열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좋으며 가족과 떨어져 있을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가족 간의 연락 방법을 공유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장소를 확인해 둡니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차는 침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합니다. 주택 주변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비탈진 산 아래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할 준비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대비할 사항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농촌 산간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예방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용수로와 배수로를 점검하고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두면 하천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아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각종 재배시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며 농작물도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둡니다. 물에 잠길 위험지대에 있는 농기계 등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두어야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길은 접근하지 않고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안전한 실내로 피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으며 해수욕장은 폐쇄하고 임시로 지어놓은 시설물은 철거합니다. 또한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이나 수산 증식시설은 철거에 풍랑 피해를 줄이며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항해 중인 선박은 신속하게 인근 항구로 대피합니다. 이때 대피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결박해두고 선체에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 선체를 보호합니다. 각종 어로 작업은 중지하고 선박이나 어망, 어구 등도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미리 단단히 묶어둡니다.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진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에 있을 시엔 가까운 관공서나 실내 등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지역과 넘어지기 쉬운 나무나 간판, 공사장 주변은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침수된 도로나 다리를 함부로 건너다가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경작지, 용배수로 점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면 안전을 확인한 뒤 2명 이상이 함께 이동하여 논둑을 보수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또한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않으며 송전 철탑이 넘어졌거나 누전을 발견하면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야영을 하다 물이 불어 나갈 길이 막힐 경우엔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서둘러 높은 곳으로 피신한 뒤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풍랑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안 도로에서의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바다에서의 작업은 일체 하지 않으며 어망이나 어구가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물 위에서 건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처음 돌아오면 무엇보다 집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만일 전기, 가스,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직접 만지지 않고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 뒤 사용합니다. 집 주변에 간판이나 나뭇가지, 유리 등이 있을 시엔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주의하고 119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또한 침수됐다가 물이 빠지는 곳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 깨끗이 청소하기 전까지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식중독의 위험을 생각해 식수는 끓여 먹으며 식품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농가에서는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농가밭의 물을 빼낼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이나 오물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산 비탈면 근처나 해안가 절벽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 진로를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둡니다. 두 번째,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과 창문틀 사이에 틈을 테이프로 붙여 막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주차합니다. 세 번째, 대피할 때는 수도 및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나 잠긴 도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만으로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재난 태풍.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앞서야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인 수칙들이에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바람에 대한 피해, 또 비에 의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노력을 하셔야 하는 얘기죠. 잠깐만 보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양계에서는 보면은 태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의 순환 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에너지의 100은요 태양에서 들어와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100이 들어옵니다. 100이 들어와. 특히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지구의 날씨를 변환시키는 데 주된 원인으로서 작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아프리카 있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구가 회전을 이렇게 하죠. 자전을 움직이면 지구가 이루고 있는, 지구가 이제 그대로 공식 명칭으로 하면 지구는 구가 아니에요. 구가 아니고요. 아니고 타원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타원체로 이렇게 타원체 형태로 있는데, 이렇게 지구의 긴 쪽에 대한 반경을 우리가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장반경이라고 하고, 스몰 a를 표현하고, 이렇게 극적인 반경, 이걸 단반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극반경이라고도 하고요. 장반경은 또 적도 쪽에서는 적도반경이라고 합니다. 즉 단방의 B, 이 A와 B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구의 형태가 생긴 게 약간 타원형의 형태로 각각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도, 경도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요. 그거를 중요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가 이렇게 공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동일한 위치를 받을 때 얘의 적도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적도에 닿는 거리와 이 극쪽으로 들어와서 갖는 거리 또 다르죠. 랭스도 다르고 굴곡도 다르고, 그죠? 곡률도 다르고요. 곡률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양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즉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열량 자체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륙과 바다, 또 적도와 극지방 같이 이 자연 조건에 따라서 이 열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열적인 불균형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열적 불균형 현상.
그러니까 극쪽이 춥잖아요. 그죠? 열적 불균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구는 어쨌든 이 백이란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대순환 과정을 거쳐요. 대순환 과정, 에너지에 대한 대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 백을 어느 게 흡수하고 뭐하고 반사하고 방사하고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숨쉬고 공기에 숨쉬면서 먹을 것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이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날씨 변화가 발생이 되고, 또한 이 극은 너무나 극쪽에 비해서는 이 적도 쪽이요 너무나 더워진단 말이에요. 온도 상승이 커진단 말이죠. 그죠? 극은 작으니까 줄어드니까요. 이 열적 균형 현상들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머금은 놈, 그러니까 즉 여기서 에너지를 머금고 발생한 이 태풍 현상들이요. 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얕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면은요. 히트 포텐셜, 열 에너지 자체가 하이에 있는 쪽에서부터 이 로우 쪽에 있는 레벨로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들을 옮기기 위해서 발생되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풍 현상들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면 북아메리카,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오세아니아 대륙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적도 부근 있잖아요. 이런 적도가 있으면 보통 해수면 온도가 태풍이 발생되기 위한 기하적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적도 쪽 근처에 온도가 27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보통 27도 이상의 온도를 갖추고 있는 열대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요 근방이에요, 요 근방. 그죠? 요 괌 있고, 하와이도 있고, 근방에서 발생이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태풍이 좌회전하나요, 우회전하나요? 그거는 고민해 보세요. 좌측으로 돌아요,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답을 안 드릴게요. 태풍은 예를 들어서 위도 쪽, 적도에서 발생해서 위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허리케인은 여기 남아메리카에서 이쪽 멕시코만에서 발생이 되고 위로 올라가요. 허리케인도요. 또 반대로 여기 내려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것도 뭔지도 알아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일단은 공기가 에너지를 이동하려면 얘가 그냥 훅 하고 바람에서 부는 게 아니라요. 태풍의 형태를 보시면 알죠. 소용돌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 태풍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태풍의 소용돌이는 절대 적도에서는 이런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도 인근이지요. 왜냐하면 적도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회전을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게 되면은 자전함과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그게 원심력이라고 해요. 원심력. 원심력이 어느 정도 불균형이 깨져야 되는데요. 적도에서는 원심력 최대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고 이 적도로부터 위쪽 아래쪽 뭐 한 5도 영역 정도 맥시멈으로 5도 영역 사이에서 얘가 소용돌이가 발생이 돼요. 남북이 5도 이상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 수명 자체는요, 발생부터 소멸할 때까지 보통 얘가 생명이 일주일, 원 위크죠. 원 위크에서 보통 10days까지 보통 수명씩 끌어요. 이 정도 끌고요. 특징들을 좀 보면은요. 아까도 봤지만 17m/s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있는 반원에서 왼쪽 반원에 비해서 풍속이 강하게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요 얘기예요. 우리 한반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거 숙제 답을 줘버렸네. 회전하면은 얘에서 피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오른쪽 치고 나갈 때가 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치면 일단은 여기 바다에서 가장 큰 힘을 얻어서 커져서 오다가 육지에 딱 맞아 떨어지면 조금 죽다가 또 에너지 얻는 데가 동해 쪽 나오면 또 에너지를 얻죠. 그렇죠? 소멸이 되면 좋은데 살짝 에너지 얻잖아요. 수증기. 보통 태풍이라는 놈은요.
얘가 에너지가 없으면 얘는 죽어요. 근데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바다에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에서 얻겠죠. 그죠? 열 에너지에서 얻어야 되는데 얘가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그 계절에 발생하지 겨울에는 태풍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뜻해진 놈한테 얘가 이제 수증기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증기, 워러베이퍼라 불리는 이 수증기가 뭐가 있냐면 잡열이라는 게 있어요. 잡열. 이 잡열이라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가져요. 다시 또 땡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피해가 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마지막에 한번 발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른쪽 반원이 왼쪽 반원에 비해서 풍속이 되게 강하게 발생이 된다. 이쪽보다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세다는 거예요. 피해가. 또 그 온대저기압 성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전선 같은 거 있죠. 뭐 우리가 이렇게 장마철 보시면은 한랭전선, 뭐 온난전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동반하지만 태풍 같은 경우는 전선을 동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철에 보시면은 장마철에 이 전선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태풍이 오면은 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장마가 길게 될 때 태풍 한번 발생돼서 걔가 세력이 이겨내 버리면 장마가 급격히 소멸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 부근의 반경이 수십 킬로미터 바람이 약한 구역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거를 아이 오브 타이푼이라고 그러죠. 그죠? 태풍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풍의 눈 바깥 주변에는 바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서북 서진 일반적인 경우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서북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방위표를 그리면 이게 노스 그죠? 사우스 이게 이스트 웨스트 이러잖아요. 서북쪽,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동진단 말이에요. 동진. 그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기후대를 좀 봐야 되는데 나중에 볼 겁니다. 이렇게 한 세 분등분 나눠요. 나누면 우리나라가 저 30도, 위도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가장 센 바람들이 부는데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그러니까 서쪽에서 부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 오른쪽 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현상을 발생을 들으면서 북동진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게 태풍의 특징입니다. 자, 태풍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 홍수예요. 홍수를 한번 봅시다. 홍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거 채워 넣도록 하세요. 그 홍수는요, 하천 물이 불어서 범람하는 현상. 간단하죠? 물이 불어서 범람한다. 한반도의 홍수 발생들을 보시면 장마전선, 장마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온난전선하고 한난전선이 부딪히면 이 남북이 서로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세력 다툼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떨린다고 그래서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진동. 이 전선을 지나가는 저기압이나 태풍, 중국의 또 화베이라는 지역의 양쯔강, 동중국해 방면에서 이동하는 저기압 세력, 또 여름철 남동 계절풍, 또 과열의 내후성 집중호우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이 돼요. 크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홍수의 형태들을 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태풍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거,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거, 이게 폭풍해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쓰나미 같은 지진, 그다음에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한 지진, 이런 지진 해일에 의해서 해안가 홍수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천문조라고 하죠. 달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해수위 상승이 되는. 그래서 그때 또 강한 바람이 불어서요. 어쨌든 기압의 변화가 발생에 대해서 저기압 세력이 어차피 바람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파도 바닷물이 해안가로 올라오는 현상, 그걸 해안 홍수라고 그러고요. 돌발 홍수라고 하면은 주로 경사가 급한 계곡에서 높은 지대에서 모인 이제 우리가 산을 보면은 산에 이렇게 산들이 등선들 있잖아요, 그죠? 뾰족한 물들이 모이면 집수가 된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아무래도 낮은 곳에 흘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골이 생기죠. 이게 골짜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지형 형태들이
등고선 형태 나오는데 이 등고선의 형태들을 보고서 물이 어디로 내려가서 어디로 갈라져서 흐른다. 그리고 물은 어디로 모인다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이 나눠지는 곳을 분수선 나눠진다 그래서 나눌 분자 써서 분수할 때 그 분수선 그 숫자 수가 아니라 물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물이 합쳐지는 계곡 같은 경우는 합수선 선 합수선이라 불러요. 그래 계곡 라인을 따라서 모이게 되는데 경사가 급한 계곡 같은 경우에는 물이 똑같은 양이 내리더라도요 높은 지대에서 모인 빗물이 순식간에 모이게 되죠. 경사가 빠르니까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포텐셜을 많이 얻잖아요. 위치 에너지를 크게 가지니까 저지대로 흘러가서 그 물이 모여서 유속이 되게 빠르게 발생되는 현상, 그걸 돌발 홍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천 홍수입니다. 만약에 이 돌발 홍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입량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대피했더라도 거기까지 범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천 홍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강을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홍수고요. 장시간 호우 발생 시에 우리가 물론 제어하기 위해서 댐 같은 것도 설치를 하지만 댐이 허용할 수 있는 그 저수량 자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댐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저러면 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 댐이 방류를 시작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하천이 또 홍수가 많이 넣어서 제방을 뛰어넘어서 많이 발생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좀 있었죠. 또 도시 홍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각종 지하 시설들이 많이 또 신설이 되고 있어요. 지하차도, 지하철, 그다음에 지하 상가, 아케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시설이 되고 있고 도로와 건물이 있는 도시에서는 빗물이 제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 못하고요. 주차실이나 지하실 또 저지대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수가 되는 형이죠. 도시 홍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강남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옛날에 이제 저쪽 경기도 쪽 북쪽에 보면은요 포천 이런 데 쪽도 많이 잠기고요. 파주 이런 쪽도 많이 잠기고 그랬었죠. 홍수가 대비할 때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태풍하고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홍수가 발생될 거다 우려가 있으면 앞에 보신 것처럼 모래 주머니나 또 튜브 같은 거 또 어두워질 경우에 전원이 차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손전등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자라는 거고요. 당연히 물은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서 흐르는 거는요. 여러분들 토목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의 이 흐르는 유속에 대한 크기들은요. 위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바위나 자갈 이런 비탈면 같은 경우나 급경사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물이 밀려들 때는요 어이구 저 정도면 뚫고 가겠지 차 타고 건너지 마세요. 물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전기차단기랑 가스밸브 같은 거는 잠그시고요. 흐르는 물에는 진짜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물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빠져나오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기름이나, 각종 더러운 물질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하천, 흘러내리면서 가축 배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15cm 물에서 깊이에서도, 그러니까 물이 조금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가도 휩쓸려 갑니다.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재난 발생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모염 안 되게, 전염병 안 되게 각 청결에 좀 유의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호우입니다. 호우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기준이 뭐냐?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이 될 때는 호우주의보가 예보가 되고요.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내릴 때, 그러면 그럴 때는 호우경보입니다. 즉 시간당 10mm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서 12시간 유지될 거다 그러면 경보 정도로 되겠죠. 호우는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홍수를 유발하는 거나 또는 태풍이 동반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요. 이런 호우에 대한 부분, 물론 태풍이나 홍수에 대한 부분의 안전수칙이나 행동 요령과 비슷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주의를 좀 기울여야 돼서 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호우 안전수칙, 효능 요령, 또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요령 또 보도록 합시다. 여름철 폭염과 함께 대표적 기상현상 호우. 호우는 마른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데요.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우에 대처하는 국민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중 집중호우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때를 의미하고, 국지성 집중호우란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직경 5km 이내의 좁은 지역에 퍼붓듯이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형성된 지표면의 열기와 서해 쪽에서 밀려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났고,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형성돼 마치 양동이로 물을 붓듯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집중호우는 돌발 기상현상의 하나로 예측이 어려워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호우 안전수칙,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실시간 재난정보 습득을 위해 스마트폰, 비상용 충전기,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은 무료로 내려받아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있을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가족 간의 연락 방법을 공유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장소를 확인해둡니다. 이때 대피 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해서 움직입니다.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응급약품과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주변의 배수로 등을 수시로 청소합니다.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부서지고 허물어져 붕괴나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차량은 사전에 고지대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차량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두어 비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에 있을 시엔 가까운 관공서나 실내 등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지역과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맨홀은 집중호우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내릴 땐 맨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침수된 도로나 다리를 함부로 건너다가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침수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주택, 축대 등 파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또한 대피 후 집으로 처음 돌아오면 무엇보다 집과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혹시 모를 식중독의 위험을 생각해 식수는 끓여 먹으며 식품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호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야영을 하는 중에 집중 호우를 만나면 불어난 계곡물을 건너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구지대로 이동한 뒤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구조대가 근처에 오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연기를 피우거나 옷을 흔들어 위치를 알려줍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계곡 근처의 등산로는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산의 능선을 따라 내려오도록 합니다. 바닷가에서 호우를 만난다면 갑자기 생긴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에 처할 수 있으니 바다 근처엔 가지 않고 특히 방파제는 발이 빠질 수 있는 틈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낚시 등을 위해 가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휴가 시 운전 중 폭우를 만났다면 가능하면 침수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차량을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앞차의 소음기가 물에 잠겼다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더욱 충분히 유지하며 익숙한 길로 주행합니다. 그래서 호우에 대비하는 방법, 호우가 예상이 될 때 아까 설명해 줬던 내용들 주의하시고요. 호우가 종료됐을 때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뭐 무엇보다 물이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특히 호우가 발생될 경우들이 보통 날이 따뜻한 경우에 발생될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때 좀 조심하도록 하고요. 경사도가 30도 이상만 돼도 약간 고경사로 보거든요. 보통 법이 좀 규정이 바뀌어가고 34도 이상은 이제 급경사로 보긴 하는데 30도 이상 하여튼 고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가지 말도록 하시고요.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전 징후가 좀 있습니다. 큰 급경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우지끈뜩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해요. 자, 강풍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